네. 자, 투자의 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보는 1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투자의 신은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이었죠. 야인시대에서 처음 만나고 이렇게 또 투자의 신에서 이제 매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수요일 투자의 신은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수다 떠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유롭게 정말로 제가 궁금했던 점 여쭤보고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좀 속 시원하게 우리가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거 궁금했어요. 또는 시장에 이런 게 있다라는데 이건 뭔가요? 그리고 나 종목, 이 종목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부분들 있으시면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린이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여러분들 사소한 내용들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채팅창을 보니까 짜장면을 먹을까요? 곰탕을 먹을까요? 이런 이야기로도 지금 수다를 떨고 계시는데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취향은 어떤 건가요? 짜장인가요? 곰탕인가요? 둘 다 드세요? 둘 다 먹을까요? 네. 하나만 건너서. 골라야 된다면 지금 당장 그러면 전 곰탕 먹을 것 같아요. 곰탕으로 드시겠습니까? 네, 추우니까. 맞아요. 오늘 워낙에 추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뜨뜻하게 곰탕으로 몸을 녹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정말 채팅창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1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마그마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당계 1년차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준호님, 보람님 2부에도 나오시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수요일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저를 풀로 볼 수 있는 날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미영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지금 오신 거예요? 9시에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김용용 죽겠지 님도 보이고 있고요. 자, 궁금하신 점들 계속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정말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고통은 급락장이 아니라 남들 다 오를 때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그러한 급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봤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지수보다 먼저 저점 찍은 섹터 대표주를 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이런 찾아요? 거죠. 네.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최근 들어서 2,590까지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던 구간은 1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된 sek터들 또는 삼성전기나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0월 달에 이미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 들어서 저점을 찍었지만 그 주식은 먼저 저점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지수는 큰 폭의 급락이 나왔지만 네. 이전에 저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돈이 넘치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축소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IT 반도체 섹터에 대기 매수세가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요인들보다 우선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나는 힘 약한 개인 투자가니까 네. 주식을 굳이 좀 소형주나 테마주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는 이제 정말 극소수고 현실적으로 하려면 지수보다 먼저 터닝 포인트가 나온 섹터들이 반드시 있어요. 지수에는. 왜냐하면 돈이라는 녀석은 이익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에 밝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든 모멘텀이 있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종목을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고르기 전에 업종에 먼저 저점 찍은 섹터를 고르는 거죠. 거기서 제일 좋은 기업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저점을 찍고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어느 쪽을 봐요? 지금 반도체는 일단 저는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격 많이 이야기해드렸거든요. 기다렸다 사야 될 가격도 이야기해드려서 네. IT 반도체는 전 기본 세팅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섹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주식이 네이버 같아요. 네이버. 네,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도 되게 많이 있는데 네이버가 29만 7천 원 찍자마자 바로 터닝 포인트 나오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나머지 뭐 엔터, 게임주에 대한 자금 순환이 본격적으로 확산돼 버렸거든요. 그때가 개인 투자가들 신용 물량이 우리나라 역대 최대로 털어졌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그럼 식으로 이제 좀 종목에 대한 팁, 업종에 대한 종목에 팁을 대해서.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한방이다님이 그렇다면 이번 연도의 탑픽 섹터는 어떤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뭐 반도체, 네이버 지금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급락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한 해 좀 계속해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산업을 이끄는 좀 주도 섹터군, 네. 시장을 좀 장악하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빼놓고 갈 수 없는 꼭 섹터. 뭐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첫 번째가 IT 반도체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고, 그다음에 언택트, 플랫폼, 뭐 게임, 엔터 이런 게 될 거고, 네. 네 번째가 이제 바이오 제약이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주식은 2020년도 코로나 이후 시세가 좀 터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나 거품이 제거된 구간에 있었던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사서 매매하는 거고, 좀 끌고 가는 데서 좀 여유로운 거는 올해 가장 키워드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저는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물가 상승 같아요. 아, 여기저기 지금 물가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뭐 전기요금도 올리고 있지만 맞죠. 우리가 편의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라면값 올랐으면 이제 말 다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런 요인들도 물가 상승과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요인한 요인들이고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돼서 최근 들어 시장이 많이 민감하잖아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소비주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해서 전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도 섹터군은 아니지만 다른 한 축으로 약간 좀 적정 비중은 물가 상승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는 편입을 하는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이 3년 내 저점이라고 저는 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 균형을 할 때 좀 주도 섹터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대안으로 시장이 계속 랠리가 나오기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네네. 순환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업황이 엄청 좋아지는 걸 찾지 말고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거. 코로나 때 최악이었잖아. 막 적자 기억하고. 근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네. 엄청나게 호황은 아니지만 최악은 아니니까 이런 거 밑에서만 받으면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CJ 농심 뭐 이런 이야기 네네. 해드리거든요. 이런 것도 포트에 좀 일부 있으시면 좋고, 이런 건 초보자분들이 공략하기 좋고, 좀 트레이딩 하기에 좀 좋으신 분들은 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거품 빠진 자리에서 이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채팅창 보니까 그래서 주도주가 뭔가요? 저도 그 주도주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리고 계속 올 한 해 계속해서 금리는 인상이 될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물가 상승도 올 한 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좀 진단을 해드렸고요. 아 정말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차례대로 하나씩 더 살펴볼까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주도 섹터들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종목이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네. ISC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하고 싶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도 될까요? 라면서 ISC 올려주셨는데 뭐 오늘 뭐 시장 워낙 좋았으니까 이 종목도 오늘 5% 올랐고 현재 가격이 이제 34,400원입니다. 굉장히 잘 올라왔었던 종목이었고요. 최고가 36,000원 이제 최근에 찍은 다음에 조금 가파르게 내려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오늘 시장의 상승과 함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일 ISC를 조금 담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ISC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려면 네. DDR5를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비메모리 산업의 성장을 부정해야 되고 그 얘기는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하는 거를 부정해야 되고 인텔이 12세대 CPU를 이번에 2분기부터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DDR5가 탑재되면서 출시가 되거든요. 네. 요걸 부정해야만 이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할 수 거죠.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ISC가 속해져 있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으로 치게 되면 이런 개념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뭐 반포 리버부터 시작해서 뭐 더 퍼스티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주위에 한신 같은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 메인이라는 이 지역에 완전 대장 아파트가 있고. 큰 아파트도 있지만 그 랜드마크가 주위에서 좀 그래 똘망똘망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권을 치게 되면 메인 상권에 있는 거죠. 그러려면 거품을 보인다거나 네. 아니면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부정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든지 주력 납품이사가 주력 납품자 탈출 벤더에 탈락됐다든지 아주 큰 악재가 그죠? 있어야. 근데 그런 거는 뭐 계양전기나 오스테인프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고 이런 ISC 같은 경우나 신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깐깐한 테스트 절차를 거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오래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공략이 가능한 거죠. 조정이 나왔을 대신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냐면 업황은 좋지만 지금 시장이 돈이 막 넘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9조밖에 안 돼요. 지금 자금이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간 거 같잖아요. 그래, 9조밖에 또 안 돼요. 9조. 코스닥이 7조예요. 합쳐서 16조. 작년도 1, 2월 달에 거래대금이 60조였어요. 60조였어요. 주식 돈 다 빼가지고 사람들 예금 가고 있고 와. 현금화 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네, 펀드 네. 매니저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을 치게 되면 메인 지역이지만 이 돈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인지한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이라고 좀 봐요. 돈이 넘치는 구간에서 잘하느냐. 그러면 프리미엄을 팍팍 줄 수 있는 거고 돈이 조금 쪼그라들면 잘하긴 잘하는데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여유가 없다 이거 팍팍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상승해 이런 거죠. 그런 개념으로 ISC를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27,000원 자리에서 한 27,000원에서 한 28,000원 자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커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리고 그래도 좀 더 내려온다면 32,000원에서 33,000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유동성 장세로 가는 시장이다.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대 양봉 딱 뽑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주식 될 거 가겠지만 업황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얘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돈 잘 벌고 있는 건 아는데 문제가 뭐다? 유동성. 이걸 우리가 개인이니까 약하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최대한 프리미엄만 조금 더 빼는 거죠. 10,000원짜리면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10,000원이지만 한 8,000원, 7,000원 사는 거지. 우리가 박앤 쌓일 때 많이 사잖아요. 맞죠. 아파트로 치게 되면 금매 나올 때 사는 거야. 내가 분양에 당첨되기는 확률이 어려우니까. 근데 금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예요? 돈을 무리하게 갖다 쓴 사람. 아, 영끌. 그치, 영끌. 그럼 그 사람들은 신용이 청산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팔기 싫지만 강제 매도가 되겠죠. 강제로. 그래서 신용이 청산됐던 요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ISC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이나 28,000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매수 네.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매수에 대한 기대수익이 높아지는 거고 32,000-33,000원 정도 되면 기대수익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서부터는 좀 욕심을 덜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좋습니다. 좋고 지금 시장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도 함께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유진테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장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 유진테크는 실적도 좋은데 왜 오르지 못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유진테크 지난해 영업이익 740억 전년 대비해서 230%나 상승을 했다, 올랐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오르지 않을까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지금 뛰어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324,500원에서 조금 더 강하게 뛰어 올랐으면 좋겠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더 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올해 들어서 이 시장 안 좋을 때 워낙에 가파르게 빠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를 때도 조금 더 올라줬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유진테크는 그럼 어때요? 유진테크는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많이 추천드렸죠. 45,000원 이때 많이 추천드렸죠.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추천드렸었을 때 항상 이제 따라다녔던 중형주가 이제 유진텍하고 이제 월덱스였습니다. 이유는 북미 투자.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쪽에 투자하는 건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네.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키우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투자 발표도 좀 됐고.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삼성이 좀 수율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엑시노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갤럭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제 퀄컴 거나 엑시노스 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엑시노스가 4나노 공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반도체 장비 쪽 관련된 생산 일정에 약간 딜레이가 발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일단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 축소가 나오다 보니까 재료 노출한 재료가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와서 왜 못 가냐가 아니라 실적이 좋은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예, 그게 정작 발표가 되니까 재료 소멸과 디스카운트 요인이 나오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유진테크 조정이 나오면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잘 나왔잖아. 그러면 재료가 떨어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4분기 실적 잘 나왔으니까 올해 1, 2분기 실적은 어떨까? 더 잘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누굴 눈치를 봐야 돼요? 최대 고객사의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봤더니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칩 생산하는 것 과정 속에 수율에 문제가 생기면서 반도체 장비 딜레이 관련된 부분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잘했는데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좋다 삼성전자 말았네. 이 딜레이 되는 거 좀 추이 보고 사야겠다. 내가 지금 그렇게 급하진 않으니까 투자 주체들이. 그러니까 유진테크가 미운 게 아니라 감망하려고 온 자금들이 생겨버리면서 이런 조정 흐름들이 전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주식이 또 이래서 어려운 것 같은 게 실적이 좋다는 건 물론 당연한 호재인데 어떨 때는 이게 더 폭발해서 올라가고 어쩔 때는 재료 소멸이라 그러고 이게 진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쉬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쉬워요.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이제 생방송 회원님들 대상으로 좀 얘기해 줬던 걸 좀 예시를 해드리면 러시아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하늘을 찌르듯이 막 나오면서 뭐 50포인트, 90포인트 막 폭락 나왔었잖아요. 네네. 저희는 그때 되게 좀 좋았거든요. 뭐 네이버도 뭐 30만 원 깨져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막 그런 자리에서 기다렸던 주식들,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SKC 막 13만 원 깨져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못 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러시아에서 훈련도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 뭐 금리도 뭐 올라가 변동성도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뉴스는 그냥 현상을 분석하는 거지 내가 푸틴이 아닌데 전쟁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서 전쟁이 난다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건 틀린다. 근데 알 수 있는 건 있다. 3차 대전은 안 난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3차 대전은 안 난다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고로 해결된다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면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런 노이즈가 딱 나오면 전쟁과 관련된 주식 상관없는 거 사면 되잖아요. 플랫폼 관련된 게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땡큐인 거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뭐 러시아에서 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하나요? 북미나 유럽 보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조정나니까 이건 땡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때 네. 사상 최고치인데 어떨 때는 왜 재료 소멸이냐? 정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정점 우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끝내주게 잘 나왔는데 더 이상 잘 나오기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와도 빠져요.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네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 막 무지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진단키트 겁나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란인데 2020년도 그때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10배씩? 그렇게 계란이 힘들죠. 났는데? 그래요? 그렇게 힘들죠. 아니 2000년도 기업이 막 10배 성장할 만큼 매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그때는 눈먼 돈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피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적이 잘 나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매도가 되는 거죠. 호재. 근데 반대로 실적이 박살나도 터닝포인트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더 바닥을 나빠지기가 찍었어? 어려울 것 같은 거야. 바닥을 찍었어? 예를 들면 작년도 10월 달에 반도체 그랬어요. 현물 가격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시장에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치 하향 막 얘기 나왔을 네네. 때 강력 매수 의견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 70% 우리나라가 주도해요. 애널리스트가 주도하지 않아요. 애널리스트 예상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바닥이라고 하면 그냥 바닥인 겁니다.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애널리 레포트가 중요하겠어요? 컨콜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급 조절 얘기가 더 중요하겠어요. 공급 조절. 그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빼고서 나머지는 저는 다 쇼라고 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건데 왜 알려고 하냐. 알 수가 없.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였다 이거지. DDR 우리가 3에서 이제 뻘어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2.8달러만 형성을 하면 반도체로 20조를 벌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하이닉스는 6조를 벌어요. 그러면 3.7달러에서 2.8달러까지 떨어지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2.8달러 이상이면 삼성전자가 20조 이상 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떨어지든 말든 너는 팔아라 나는 살게 대한민국에서는 다 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넌 알 수 없는 거 가지고 알려고 하냐 이거지. 야 삼성전자는 2.8달러 이상에 있으면 3.7달러에서 3.5달러가 되든 3.2달러가 되든 20조를 벌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알려고 해? 삼성전자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신뢰가 높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정점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실적이 적자가 났는데 좋은 적자냐. 그러니까 부실 자산 한꺼번에 떨구는 거지. 예를 들면. 요번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바가지를 먹었었지 않습니까? 그쵸. 니들 뭐 하는 거 아직도 저가 브랜드 가지고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오프라인 이게 비중이고 대표회사 쫙 잘라버린 다음에 저가 브랜드하고 오프라인 이거 했던 사람 다 나와 싹 다 갈아엎었어요. 석유회사 좀 화가 나가지고 대표회사 나온 다음에 바꾼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오프라인 비중 축소입니다. 3분의 1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떨궜던 비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좋은 실적 감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한 생각을 네. 바꾸는 거예요. 진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진짜 넓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쯤에서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만도 한번 볼까요? 김자경님의 종목이고요. 62,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시고 반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종목 변경을 하는 게 좋은지 장기로 묵혀두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만도를 함께 올려주셨는데 만도도 정말 많이 내려온 종목입니다. 6만 원대에서 뭐 4만 원대까지 내려온 종목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반등에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1.85% 상승에 그쳤고, 요 만도 계속해서 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불안하실 것 같아요. 6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진짜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이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도의 실적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만도는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성장 산업군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현대 기아가 있어요. 현대차가 있고 기아가 있고 만도가 있고 현대이아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네. 산업의 고성장 산업군은 아니잖아요. 돈은 잘 벌지만. 그죠? 그런가요? 산업, 뭐, 배터리나, 뭐, 언택트나 이런 것처럼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다. 그죠?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끌죠. 그렇죠. 약간 슈퍼을 느낌이잖아요. 그잖아요. 슈퍼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이나 뭐, 사우디가 돈 싸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 좀 알려줘, 이런. 그러니까 약간 슈퍼을이에요. 그 자율주행랑 같이 가죠. 전 세계에 테슬라와 같이 이렇게 리더합니다. 이런 건 프리미엄을 줄 수 있어요. 산업을 이끄는 중심과 같이 가니까. 하지만 그죠? 자동차는 언택트는 해외 경기 별로 상관없어요. 네이버는 각자 갈 길 가면 됩니다. 해외 시장 막 폭락하든 말든 카카오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이용하면 그렇죠. 돈 벌어요. 그렇죠. 그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끌리지 않는 거지. 메모리 반도체는 이끌릴까요? 이끌리지 않아요. 갑이에요. 갑. 우리가 최고니까. 그치. 그러니까 1970년도로 치면은 원유 같은 거죠. 너 말 안 들어? 너 니네한테 원유 안 팔어? 이런 갑이 될 수가 있다고.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없으면 전 세계 여러분들 유튜브 못 봅니다. 삼성전자 없으면. 동영상 못 봐요. 그리고 이토마토도 못 올려요. 서버가 그치? 다 끝납니다. 우리 못 봐요. 슈퍼 갑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슈퍼 갑이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나 불안할 때 항상 사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이제 생각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하지만 자동차 생각을 자동차는? 해봅시다. 산업이 이끄냐 이거지. 잘하지만. 현대나 기아나 만도가 뭐 얘네들이 전 세계를 이끄는 주체가 아니다. 그렇진 아니지. 경쟁이 좀 빡세잖아요. 그렇죠. 도요타, 폭스방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산업을 이끄는 메인축이 아니니까 조금 미안하지만 고성장 산업군이 아니니까 고성장 산업군이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네. 너는 좀 미안하지만 7,000원에 거래할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빠지면 배터리를 먼저 사려고 하지 현대나 기아나 만도를 먼저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도가 바꿀 수 배터리 있어요? 소재 기업으로 기업을 완전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와. 배터리 관련돼서 막 하려고 하고 고려안도 막 변화하지 않잖아요. 변하려고 하잖아요. 롯데케미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업 자체가 고성장 산업군으로 가는 모습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실적이 조금만 줘도 주가 팍팍 가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돈이 아까 넘친다고 했어요? 아니면 쪼그라든다고 했어요?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은 만도의 적정 시장에서 인증해주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5만 원에 사면 먹을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5만 원짜리는 다른 고성장 산업군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없으니까 한 4만 원에 사야 먹을 게 있다는 얘기지.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네. 그래서 만도를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도보다는 자동차 섹터를 묶어서 보는 거예요. 현대차가 지금 18만 2천 원인데 저 네. 이거 22, 3만 원대부터 뭐 방송 보시는 분들 계속 알 겁니다. 17만 2천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16만 6천 원대까지 가격을 제가 톤 다운 시켰거든요. 현대자동차 16만 6천 원 박살났을 때 차라리 만도를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하세요. 만약에 가격이 아니면 하지 마시고. 왜? 그때 사면 손절 안 해도 돼요. 손절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기대수익이 그때 좀 높게 나와요. 같은 돈이라면. 현대자동차가 16만 6천 원은 뭐냐면 네. 현대차의 세태기 때의 밸류입니다. 세태기 때의 밸류. 지금 세태기는 세태기 아니잖아요. 때. 아니죠. 그러니까 세태기 때 밸류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요. 아니, 세태기 때 밸류 가격이 왔어요. 세태기가 아닌데. 그때 사라고? 근데 사야 세태기가 돼요. 아닌데. 근데 거기 하나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를 더 해야 돼요? 지금 돈이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은 그 통신사 플러스 원. 유트금 왜 냅니까? 좀 더 싸게 살려고 포인트 하잖아요. 적립하려고. 그죠? 1,000원짜리를 1,000원에 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50원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사라는 얘기지. 아.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를 사고 싶으면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차라리 한번 크게 음봉이 빠졌을 때 그때 사셔라. 얘가 먼저 자동차 대장이니까 이런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쏙쏙 되는데 제가 잠깐 헷갈린 것 뿐이에요. 안 산대요 하고 크크크크 웃어주시는데.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미국에서 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1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해서 3.8%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이 또 잠시 후 뉴욕 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로 인한 내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이와 함께 이제 또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 시장에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또 불안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소매 판매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선반영 준비를 됐다고 해요? 봐야지. 선반영이요? 선반영 됐다고 봐야죠. 소매 판매라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로 기결됩니까?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예상치에 상회했어요. 그럼 요거의 기결이 뭐예요? 기결. 투자가들이 최종적으로 알고자 싶은 건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뭘까요? 금리를 인상할 그렇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이것 때문에 긴축하는 시기를 앞당길 거냐, 아니면 좀 느슨하게 갈 거냐,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최소한 50베이스 포인트는 올릴 거다라는 게 이미 컨셉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상치 상해, 전월 대비가 예상치 상해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주식이 이미 선반영 됐다고 봐야죠. 왜? 그것 때문에 2,800에서 2,600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는 통과.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까요? 큰 영향 없고, 네. 그냥 종목별 개별 대응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금리와 관련되어서 이미 예를 들어서 50베이스 포인트가 아니라 한 25베이스 포인트로 금리가 올리는 게 좀 낮아져 있으면은 이런 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25베이스 포인트에서 50베이스 포인트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선반영으로 보는 겁니다. 선반영이다. 네. 그럼 종목별로 대응을 하자.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종목 하나 볼까요? 오재길님의 종목이고요. 하나금융지주 올려주셨거든요. 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45,0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신데 이 종목 지금 수익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오늘까지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 56,600원이에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 힘들 때도 이 종목만큼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5만 원 뚫고 올라갔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비중이 적으시면 뭐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지만 네. 15%는 지금 시장에서 저는 딱 맥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한 종목의 비중을 더 실어서 승부를 벌어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비중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15% 지금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중에 대해서는 너무 한 곳을 저는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게 꼭 금융주 메인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금융주로 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런 거는 발언 한마디로 뒤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생각해 봤는데 조금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맞지. 아니면 뭐 블레이든 연은 통제가 금리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얼마든지 나왔었을 때 네. 비중을 예를 들어서 뭐 30% 실어버렸으면 성공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실패했었을 때의 기회비용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저는 비중을 15%로 가져가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차라리 15%를 더 사고 싶으면 네. 동종 섹터에서 차라리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채팅창 보니까 보라맨커 자꾸 당황한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올려주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전문가님? 제가 당황은 하고 있지만. 질문을 많이 해서 당황하시나요? 근데 당황은 좀 스럽지만 덕분에 재밌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배워가는 것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에게도 질문 보내주시고 전문가님께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함께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우리 게임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 게임주에 대한 걱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0%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게임주와 관련해서 그리고 로블록스는 사실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 관련주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시장에서 이 로블록스의 하락으로 인해서 내일 시장에서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가가 만약에 하늘에 같이 있었다고 떨어질까요? 한다면 네. 고점권에 있었다고 한다면 영향을 좀 받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품 제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과열권에 들어간 거니까. 네. 그죠? 그리고 로블록스가 우리나라 게임주를 이제 대체하진 않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끝도 없이 하락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가 동반되면? 수급? 수급? 실적? 더 그쵸, 실적. 기업의 본질이죠. 네, 네. 돈 버는, 이 기업이 매달 이렇게 100만 원씩 또 꾸준히 돈을 벌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이런 건 회복을 해준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줍니다. 어떤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은. 돈을 버는 근데 못 살아나는 경우가 생기죠. 어떤 기업? 말로만 돈 벌 거라고 했던 기업. 예를 들면, 우리 뭐 NFT 진출할 거다. 그쵸, 근데 그쵸. 시간이 지났는데 안 해. 실체가 그죠? 없는 거. PTA 게임으로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거다. 거야. 조만간 공개하겠다. 시간이 지났는데 실적도 별로고 공개도 안 해. 이러면은 이런 주식은 못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옥석을 가리는 구간이라 보면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요건 전 되게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82조의 현금으로 질러가지고 한꺼번에 샀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인수했을까? 메타버스로 가는 데 있어서 게임주를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뭐 게임해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재 개념으로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메타버스를 소비재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꾸준히 그냥 경기가 좋든지 나쁘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으로 하면 네. 이거를 어떤 현금 창출하는 데서 되게 유리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애플을 우리는 하드웨어 해서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잘 팔려서 우리가 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워렌 버핏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아이폰을 손에서 안 놔. 이거 소비자로 본 거예요. 음식료처럼. 발상의 전환인 거죠. 손에서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0억 대 이상 깔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플랫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게임에 올인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게임을 전면으로 내세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클라우드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을 저는 소비재 성격으로 인식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소비재 성격으로 간다면 경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꾸준히 현금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계속 돌 수 있을 만한 사업이 그냥 옛날에는 신작 게임을 내놔서 신작 게임이 잘 되면 올라가는 거 망하면 떨어지는 거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NFT나 P2E 게임을 하게 되면 계속 현금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나라 게임주뿐만 아니라 플랫폼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트렌드는 전 못 바꾼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실체. 그죠? 그래서 구체화를 반드시 한 기업들로 네.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블록스보다는 옥석 가리기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옥석 가리기 중에 이제 게임주 메타버스 이야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NC소프트에 대한 질문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그마님께서 NC 이번에 실적 악화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정가로수님께서도 NC소프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지금 NC소프트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NC소프트가 진짜 오늘 같은 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남들 다 오를 때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였습니다. 오늘도 4%나 하락을 했고 좀처럼 지금 빨간불을 보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어떻게 보세요? 가격을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두 개? 59만 원이라는 가격하고 51만 원이라는 가격을 기억하면 돼요. 그 가격 이하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되겠죠. 지금 49만 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51만 원은 전 그냥 꼬리로 봐요. 하나의 꼬리로 봐요. 그래요? 그냥 꼬리다. 여기서 뭐 악재가 나오는 건 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래요? 이번에 뭐 실적 악화 요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적 악화 요인이 나와서 급락을 했으면 네. 그걸 이제 뜯어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을까? 예. 영업 매출은 시장 컨센서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리니지 M하고 리니 2M의 빈자리 리니 W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NC소프트의 근간인 리니지를 건들진 않았어요. 네. 이 사업이. 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시장 컨센보다 떨어진 거예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요번에 한 3,700억 정도 나왔는데 한 6,200억 이상 벌 걸로 시장에서 예상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보수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줄어든 거예요. 이게 1,500억.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많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를 따져야 돼요. 아까 제가 실적 정점으로 피크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왜? 왜 적게 나왔어? 이걸 따져야죠. 왜? 자, 보세요. 리니지라는 게임을 보면 리니지 PC, 그 다음에 리니지 2 PC, 국내에서 사업합니다. 그리고 리니지 M, 국내에서 사업합니다. 네. 리니지 2M, 국내에서 사업합니다. 리니지 W, 월드예요. 어디서 사업하죠? 국내에 말고 해외로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내에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닌자씨들이 열심히 사냥해서. 그죠? 군대에서 막 휴가 나오면 여기 막 게임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죠? 근데 해외는 잘 몰라요.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긴 국내에서만 계속 사업을 뭐가 했으니까. 증가합니까? 알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이번에 1,000억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W 요번에 그 11월 달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한 3,500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뭐 줘야 돼요? 보너스 줘야죠.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 실적 컨센을 다운시킨 레포트들이 한 4-5군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썼던 레포트를 네. 그러니까 요번에 목표치 하향 썼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연타부터 시작해서 한 4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썼던 레포트를 2021년도 11월 달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보세요. 그때 다 목표치 상향해서 매수해야 된다고. 상한가 나왔을 때. 저기서 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매도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맞아요. 말? NC스포츠 뭐 100만 원 그쵸?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매도 레포트 썼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그 레포트를 찾아보시면 그때 저때 강력 매수로 다 바꿨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폭락 나왔을 때 다 목표치 하향했던 사람이고 정확하게 반대 매매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뉴스나 레포트의 목표치 하향을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동성. 돈이 넘치는 구간이냐?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본질이 뭐냐? 리니지다. 근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왔네? 앞으로 잘해. 이러면 된 거예요. 앞으로 잘해. 앞으로 잘해, 임마. 그러면 성과를 내야지. 근데 내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얘한테 예를 들어서 비중이 한 30% 실리고 40% 실리면 하루 중에 얘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사야 될 게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있고,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비중이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간을 내가 어디까지 설정할 건지 생각을 해야죠. 상반기에 모멘텀이 맞느냐, 하반기에 모멘텀이 맞느냐를 봐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기업한테. 리니지예요. 리니지 W. 그래서 아시아 쪽, 우리나라하고 대만 쪽은 이미 오픈을 했어요. 나머지가 어디예요? 유럽이죠. 3분기. 근데 요번에 리니지에 NFT를 붙인대요. 언제? 하반기에. 3분기에. 그러면 한 3분기 정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주가를 땡기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이나 90만 원, 80만 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간 한 2, 3개월 지나가게 되면 신용물량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거 사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저 기간 동안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이런 조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을 몇 %를 실었을 때 컨트롤이 가능하냐. 이길 수 있으려면 비중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고, 이미 들어가신 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윳돈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가격은 두 개예요. 59만 원, 51만 원. 51만 원 그냥 꼴이에요. 그리고 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주식이 올라갈 때 소외를 받으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비주도 이야기해드리고 배터리도 이야기해드리고 IT 반도체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이 균형이 필요한 거라고. 이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유동성, 기업의 본질, 그리고 실적, 성장성, 정말로 실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또 투자할 수 있는 기관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이제 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큰 그림들부터 함께 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니퍼 님께서 수요일 밤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고 전문가님 하시면서 월수금의 절대 전략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받고 계시다라는 제니퍼 님께서 자, 그렇다면 2022년 유동성이 축소되는 이 국내 시장에서 전반적인 시황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세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시장인지 또는 미국장 나스닥도 대세 하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앞서 저희가 앞선에서도 지금 시장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들을 보다 보면 코스피 오늘 올랐지만 그래봤자 2,700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유동성은 쪼그라들고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더 내려갈까요? 바닥을 찍고 올라갈까요? 큰 그림 본다면? 큰 그림을 본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 중장기 이벤트. 정치적 리스크. 대선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선 말고. 아,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간 선거. 중간 선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하긴 우리나라 지금 지지율이 낮잖아요. 음. 근데 중간 선거가 올해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준에서 어쨌거나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월급은 올라갔지만 그거보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월급이 올랐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부 지원도 많이 해줬고. 내 월급만 그대로다라는 거. 아, 그러시구나. 월급이 올랐나요? 네. 그래서, 많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PD님 네. 듣고 있나?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많이 올르실 중간- 겁니다. 네, 올라야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는 저는 우리나라 지수는 하단 박스권에 좀 갇힐 거라고 봅니다. 중간 선거까지는 11월인데. 11월 때까지는 그냥 코스피 어. 지수가 아래쪽에서 우리나라가 그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년 박스권이 있었어요. 1800에서 2200. 아, 우리나라 12월 결산법인데 100조에서 120조 벌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단에서 장기 박스를 좀 만들지 않을까. 근데 장기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에서도 종목 수익률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을 계속 써먹을 거다. 첫 번째, 러시아 쪽하고 관련된 분쟁 이슈. 이거는 뭐 푸틴 같은 경우도 그 러시아 이 외교 장관한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요 이슈는 오래 끌고 갈수록 유리하다. 왜 유리하겠어요? 러시아는 전체 이 자산의 한 70%가 원자재 수입에 의존합니다. 천연가스나 원유 가격. 자극시키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가지. 유리하죠. 그죠? 그러면은 또 지지도 받고. 그렇다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왜? 내부의 적을 외부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계의 이 리스크.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블랙리스트 나오잖아요. FDA에서도 이번에 우시바이오 이번에 했던 건 이제 인정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재 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러시아 써먹고, 한 번은 중국 써먹고, 번갈아 가면서 저는 써먹을 것 같아요. 요 뉴스가 계속 있는 한 우리나라 이제 하단 박스권에 갇히는 구간으로 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3월 15일에서 이제 17일 미국 FDC라네. F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금리 이슈가 계속 있을 거다.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이런 주식 수혜를 받을 거다. 대신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소멸로 봐요. 더 이상 금리와 그래요? 관련된 게 시장으로 메인으로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나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이런 여건이 과거랑 많이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어쨌거나 빅테크가 이끄는 시기지 과거의 전통적인 기반 산업이 시장을 이끄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오히려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4대 주력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이재명 씨가 될지 윤석열 씨가 될지 모르지만 되게 되면 이제 밀어야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 요거 하나의 빈자를 메꿔주는 게 물가 상승 관련된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2,730을 딱 놓고 위쪽으로는 네. 2,850, 아래쪽으로는 2,450에서 한 2,500 정도를 제가 밸류를 이미 계산을 좀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천천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2,730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당분간은, 네. 요게 어느 때 밸류냐면 2014년도 우리나라 밸류예요. 2014년, 17년도.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3개가 있어요. 수출 규모. 우리나라가 1년에 550조 정도에서 한 650조의 수출 규모를 보였던 시기. 지금 770조 됐지만 3대 수출 품목이 첫 번째가 자동차 제품, 그 다음에 IT 반도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석유화학이에요. 석유화. 이게 이제 우리나라 3대 주력 산업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따뜻하게. 플랫폼이나 바이오도 돈을 잘 벌지만 규모는 작거든. 근데 3대 품목 가운데 2014년도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세 손가락 가운데 한 손가락이 분질러졌어요. 주력 가운데 하나 분질러진 거예요. 주력 가운데. 그리고 2017년도는 자동차가 분질렀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2730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력 3대 분야에서 하나가 분질렀던 시점에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뭐 분질러진 건 없잖아요. 없죠. 근데 하나가 전 더 포함됐다고 봅니다. 어떤 게 포함? 그러니까 2014년도, 2017년도하고 동등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저는 왜 네. 그러냐 생각하냐면 이때는 주력 분야가 하나 분질러졌죠. 지금 분질러진 건 없잖아요. 뭐 석유화기 더 최악은 아니고 그쵸. 그리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뭐 세태기는 아니고 근데 2014년도는 공정한 자유무역이었어요. 물건을 잘 팔면
잘 팔아서 경쟁 우위에서 돈을 잘 버는 시기. 그래서 미국도 잘 벌고 중국도 잘 벌고 우리나라는 더 잘 벌고 이랬던 시기라고.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서 공정한 자유무역. 그래서 프리미엄 할인 요인이 없었지. 근데 지금은 주력 분야 분질러진 건 없지만 할인 요소가 있어. 정치적 리스크. 지금 보호무역이니까 물건을 잘 만들어도 중국 눈치 보느라 미국 눈치 보느라. 그러니까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나오니까 투자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2,730을 전후로 해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만 좀 골라서 매매해야 되겠구나.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매수세가 없으면 그냥 자금을 빼서 이러한 유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문가님은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게 이제 현금 좀 일정 수준이 있죠. 일정 수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략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포스코 케미컬도 그렇고, 이렇게 운이 좀 좋아서 많이 싸게 샀죠. 그리고 물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뭐 비중이 많이 실린 상태는 아니니까 담아가는 단계라고 좀 봅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기보다 이 기업이 경기 불황기나 아니면 유동성 축소 구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개인인데 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장이 이겨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싸게 사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기업이 비싸다라는 기준이 자기만의 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가지 않죠. 그쵸. 그죠? 그러려면 이제 그 기업 역사도 알아야 되고 주력 산업도 알아야 된다고. 이러한 거를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소비적으로 남 탓한다거나 뭐 그냥 맨날 안 좋은 뉴스 보면서 슬퍼하는 것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의 상황이 경기 불황계도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구성되어 있는지, 주력군인지, 소비재가 없다면 어떻게 난 구성을 할 건지, 현금이 없다면 비중을 어떻게 교체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저는 생산적인 계좌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시청자분들 우리가 줏대 있게 투자를 좀 여유 있기를 가지고 좀 차분하게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의 신 1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저는 오늘 굉장히 배운 것도 많고 약간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컨셉을 그 시청자분들이 그냥 주식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무작위 그쵸. 어떻게 지금 이제 무대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별의별 질문 다 나올 것도 일단 생각하고 좀 왔거든요. 오늘 첫날이라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오늘 첫날이라서 또 워낙에 좀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질문들을 좀 주적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리 질문을 생각해 와야겠어요 라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도 너무 좋고 지금 배고픈데 야식 뭐 먹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다 좋고요. 저에게 궁금하신 부분들 모두 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족발이에요 오늘은? 살 안 찌잖아요. 여주즙 드시고 먹으면 살 안 쪄요. 그 여주족이 뭐예요? 여주즙 여주즙? 여주즙 먹으면 이제 당을 흡수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식하시는 분들은 여주즙 같은 거 먹으면 당이 잘 흡수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좀 야식하시더라도 좀 살 들찌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월급은 왜 안 오르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살 어떻게 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여주즙, 그죠? 여주즙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주즙을 꼭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로 아주 마지막에 좋은 거 배웠다라는 댓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의 신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